안녕하세요. 오늘은 러너의 영양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식인데 조금 솔직히 말해서 식상하죠. 지루하고 현학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제가 준비한 방식인데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러너분들이 훈련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3km 뛰시는 분들 있고 키로 단위로 뛰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 단위로 뛰시는 분들도 있고 심박수 단위로 뛰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요렇게 일단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먼저 훈련 강도부터 좀 알아볼게요. 이지런, 그 다음에 회복런, 롱런 프로그레시브, 템포런, 역치런, 임계 인터벌, 힛, 스프린트, 스프린트 인터벌 트레이닝 이렇게 있죠. 일단은 요런 훈련 강도를 알아야 되는 게 훈련마다 좀 효과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대회를 나간다, 10km를 나간다. 10km는 보통 존 3에서 시작을 해서 존 4에서 끝나요. 그 다음에 하프 같은 경우에는 존 2 후반에서 시작을 해서 존 3에서 끝나고, 풀 같은 경우에는 뭐 존 2에서 시작을 해서 존 3 초반에 끝나죠. 물론 이거는 뭐 사람의 숙련도라든지 아니면 뭐 코스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특정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중간에 심박수가 막 엄청 올라가기도 해요. 그리고 강도마다 또 도움이 되는 보충제들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구간에는 다 도움이 되는 애들이 카페인이나 비트주스예요. 요런 애들은 전반적으로 다 도움이 되고, 근데 강도가 높을 경우, 강도가 높은 훈련 쪽에서는 보통 베타알라닌이나 중탄산염 이런 애들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존 6처럼 엄청 고강도 있죠. 이 강도에서는 크레아틴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영양제는 이거 말고도 뭐 여러분들이 뭐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뭐 항산화제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이런 것들 막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저는 다 필요 없고 딱 두 가지, 종합 비타민이랑 프로바이오틱스만 챙기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동료 중에 저는 흡연하기 때문에 좀 종합 비타민은 안 먹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 비타민 B군, B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B군이라도 좀 드시면 좋고, 에너지 대사가 많아짐에 따라서 비타민 B 요구도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요거는 챙기시면 좋고, 이렇게 훈련이 다양한 이유는 러닝을 잘 뛰기 위한 요소들이 생각보다 좀 다채로워요. 크게 3대 요소라고 불리는데, 최대 산소 섭취량, 분해적 활용량, 러닝 이코노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최대 산소 섭취량은 말 그대로 산소를 마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몸에서 산소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이 산소가 있어야지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무산소 대사도 있는데, 운동 시간이 길어지고 장시간 하는 운동에서는 유산소 운동이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다라는 거는 내가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료들 저는 웨이트만 해요, 무산소 운동만 하기 때문에 최대 산소 섭취량 그렇게까지 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운동 강도가 높은 훈련에서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으면 심박의 안정성이 있어요. 호흡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예를 들어 뭐 스쿼트라든지 데드리프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 숨이 차잖아. 근데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으면 요 부분에서 좀 더 안정적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다라는 거는 내가 지방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분해적 활용률이에요. 요거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는 산소를 충분히 활용 못하고 어떻게 돼요? 무산소 대사가 일어나죠. 무산소 대사가 일어나고 락테이트, 젖산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좀 적게 생성이 돼요. 적게 생성이 되는데, 일단은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젖산염이 점점 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이 젖산염이 처음 증가하기 시작하는 구간이 LT1이라고 해요. LT1, VT1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젖산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고, 요거는 호흡량 가지고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젖산염이 점점 쌓이네라고 볼 수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젖산염이 혈중 젖산염이 올라갈 뿐이지 제거하는 능력도 이 구간에서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 구간에서 운동을 한다고 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락테이트가 뭐 3mm몰 혈중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서 안 늘어요. 그러니까 조금 늘거나 여기서 그냥 정체돼요. 근데 이 구간을, 요 LT2 구간은 넘어가면 계속 쌓여요. 여기는 계속 쌓이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생성이 제거를 압도하기 때문에 LT2 구간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쌓여요. 그래서 이렇게 LT1과 LT2 기준으로 우리가 존 1, 2, 3, 4, 5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위치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근데 요 분해적 활용률을 좋게 만든다라는 거는 요 위치를 움직일 수 있어요. 얘를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쫙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엘리트 마라톤 선수들의 그 존별 락테이트 수치라든지 심박수를 보면 가관이에요. 가관이야. 무슨 말이냐면 그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심박수의 73에서 82%가 존투 강도예요. 이 강도가 존투 강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존투라고 마라톤 선수들이 존투해서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그럼 나도 존투해서 훈련을 많이 해야지?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강도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숙련되면 숙련될수록 존투 강도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일반인이라도 숙련자면 존투 강도가 141에서 150 정도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까도 이 훈련의 그 강도를 요거를 다 존별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중요하긴 해요. 근데 물론 이거를 일반인들이 측정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 내용이긴 해요.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대략적으로 이 정도 군한은 알아두면 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재미삼아 보세요. 남자 971명, 여자 301명을 대상으로 이제 V1, V2 실험을 한 건데 그러니까 호흡으로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보시면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VT1이 133, 심박수 133에서 나오고 이게 최대 심박수의 74.6%, 그 다음에 속도가 8.7 정도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고급자야. 막 인터넷에 보면 진짜 그 고인물들 계시죠. 고인물들 계시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존투 강도가 150 이하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제가 재미삼아 보라고 하는 게 각 구간의 심박 평균 편차가 1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조금 많이 나와서 이건 그냥 재미삼아로 보시면 되고, 이거 솔직히 말해서 VO2 max도 뭐 스마트워치에서 측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것도 다 추정치예요. 추정치라서 막 정확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삼아 보세요. 재미삼아 보시고 그 다음으로는 러닝 이코노미. 이거는 러닝 이코노미는 러닝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모든 요소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뛰는 러너일수록 뛰는데 에너지를 적게 써요. 효율적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러닝 이코노미에서 재밌는 요소 제가 한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 그중 하나가 건의 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건의 탄성이 받쳐주고 건의 탄성이 근육과 협응이 될 때 더 효율적으로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이 견딜 수 있는 힘보다 더 무겁게 막 뛴다든지 아니면 뭐 어필 구간을 뛴다든지 그러면 다리가 그냥 순간적으로 갑자기 막 무거워지는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뭐 겪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건이 만약에 못 받쳐주는 상태에서 종아리 힘으로만 뛰려면 그게 상당히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건을 단련을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건의 탄성 훈련은 조금 특수하긴 해요. 적절한 강도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부하를 주는 방식이라서 뭐 플라이오메트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벌 형식의 어필 훈련이 좀 이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근육이 아니라 건의 부하를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건의 피로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할 때는 조금 계획을 잘 잡아서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으로는 뭐 요런 신경근 파워나 무산소성 능력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유산소 수행 능력이랑은 조금 상반되긴 해요. 상반되긴 하는데 뭐 10km를 목표로 하시거나 아니면 스프린트 훈련을 하시거나 웨이트 트레이닝 위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최대 산소 섭취량을 좀 높게 가져가주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능력이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는 뭐 피로 저항이나 적응 능력이 있는데 피로 저항은 계속 오랫동안 우리가 뛰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순간적으로 악화가 돼서 쉽게 피로해서 아예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같은 페이스에서 심박수가 천천히 올라가는 뭐 카디오 드리프트가 예시로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건 좀 뒤에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적응 능력은 좀 대표적인 건 열수능 능력이에요. 이게 유튜브에 생각보다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거는 영상으로 따로 만들 건데 열수능은 쉽게 얘기하면 더위를 적응하는 능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내가 이거 분명히 존투 강도인데 심박수가 160이 나오는데? 뭐지? 당연히 그래요. 열 적응 훈련이 안 한 상태에서 고온에 노출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쭉 가면 당연히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더위에 그 규칙적으로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간헐적으로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적응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적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따로 훈련을 하기도 해요. 열수능 훈련은 체계적으로 더위에 노출해서 더위에 적응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러닝을 뛰기 위한 요소들이 다채로운데 앞서 훈련의 종류가 다양한 이유가 이러한 요소들을 각각 키우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운동 시 추가 칼로리 계산. 그러니까 지구성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뭐냐면 운동할 때 충분한 칼로리 섭취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성 운동의 특성상 운동 시간이 굉장히 길고 연속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운동은 그러니까 뭐 헬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막 쉬어주잖아요. 근데 달리기라든지 뭐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거는 쉬지 않고 계속 길게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운동으로 인한 칼로리 소비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기초 대사량을 24로 나눠요. 그 다음에 활동 개수를 그러니까 심박수에 해당되는 활동 개수를 곱해요. 평균 심박수를 운동 시간 이렇게 곱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 대사량이 1800이에요. 1800이면 24로 나누고 그 다음 150이면 7.2, 7.2고 1.5시간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810 칼로리가 나오는 거예요. 동료중 너무 높지 않나요? 너무 높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는 칼로리는 되게 높은데 저는 이렇게 안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간헐적으로 여러분들이 칼로리를 막 높게 사용되거나 그런 비정기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내 몸에서 그거를 조금 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기초 대사량이 25% 이상이면 그 다음에 비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을 할게요. 정기적으로 훈련을 하면 이게 높아지는데 비정기적으로 훈련을 하면 0.6에서 0.8 정도로 곱해서 추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810에서 0.6 정도로 곱해서 여러분들 더 먹어주면 돼요. 근데 이거를 계속 규칙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냥 810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체중이 심하게 적거나 심하게 많이 나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깎아야 돼요. 0.4에서 0.6 정도 곱해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칼로리 섭취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체중이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이 점점 빠질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날 적게 먹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칼로리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폭식도 막 반복을 해. 그럴 경우에 가장 안 좋은 게 상대적 에너지 결핍이에요. 칼로리를 부족 과하게 먹는 거를 반복을 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 가용성을 낮춰요. 무슨 말이냐면 칼로리 소비량을 감소시켜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돼요. 그래서 스포츠 쪽에서는 이거를 상대적 에너지 결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상대적 에너지 결핍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 분석에서 보면 6,118명의 운동선수 중 2,737명, 즉 44.7%가 저 에너지 이용률 상태에 빠진 걸로 나와요. 그래서 상대적 에너지 결핍은 전방위적인 신체 기능을 감소를 해요. 그래서 모든 기능들이 다 감소를 뭐 수면, 정서적인 거, 신장, 심장 막 전부 다 감소를 하는데, 근데 대표적으로 성호르몬을 먼저 타격을 시켜요. 그래서 여성은 좀 이게 만약에 좀 많이 진행이 됐다, 심한 무월경, 남자는 성욕 감소가 좀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물론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무월경이 아니더라도 생리불순에 빠지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고 운동 후 회복을 위해서 탄수화물과 수분, 염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요소들이 단시간에 체중이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상대적 에너지 결핍이 왜 빠지냐? 운동 선수들이 왜 빠지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운동 후에 내가 회복을 해야 돼. 탄수화물도 잘 먹어줘야 되고 수분, 염분도 잘 들어가줘야 돼. 근데 얘네들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내 몸에 체중이 불어. 그러니까 체중이 집착하는 종목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물론 이게 지방이 아니고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뭐 섭취해줘야 하는 영양소지만 잠시라도 체중이 오르는 거를 허락 안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집착하는 종목들이 있어. 그리고 그 동호회에서도 이거를 되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엘리트 체육 쪽에서도 이런 일이 되게 빈번해요. 그래서 스포츠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최상위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EPL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해. 축구 선수들도 회복을 위해서 탄수화물 섭취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탄수화물 섭취 시 글리코겐 회복으로 인해서 체중 증가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잘 안 하는 선수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차선책으로 사용을 하는 게 단백질 섭취량을 좀 놀려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지구성 운동 선수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이제 체중당 1.5g 정도 먹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고단백질 섭취를 했을 때의 이점들 대부분이 그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했을 때 보완이에요. 지구성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면 괜찮은데 좋은데 그거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엔 단백질로 그거를 좀 보완한다라는 거죠. 좀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체중에 대한 그런 좀 강박이 있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탄수화물을 섭취를 한다라고 하면 뭐 지구성 운동 선수들도 저는 체중당 1.2g의 단백질 섭취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뭐 근육을 만든다든지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근력 향상이라든지 기능 향상을 할 때는 체중당 1.6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걸 저는 좀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러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적응 기간의 피로도가 되게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급성으로 운동할 때는 스트레스가 되게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체중당 단백질 2g 정도 먹어주라고요. 물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드는데 이 급성 구간에는 적어도 7일에서 한 14일 정도는 체중당 단백질, 그러니까 체중당 2g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걸 권장을 해드리죠. 그리고 또한 칼로리 요구도가 높아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크푸드나 고칼로리 음식보다는 좀 양질의 음식으로 제발 좀 섭취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맨날 여러분들 많이 드셔야 돼요, 운동 활동 많이 했으니까 좀 잘 먹어야 돼요 하니까 맨날 동면중 영상 보고 치킨 시켰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글리코겐은 시간당으로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섭취하는 것보다 조금 여러 번에 나눠서 섭취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 시간당 체중당 1.2g이에요 단백질이랑 같이 섭취했을 때 그게 이제 글리코겐 시간당의 이제 맥시멈이라고 보는데, 80kg 남성 같은 경우에는 큰 햇반 하나, 그 다음에 60kg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햇반 하나에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 양이면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그 정도와 양질의 단백질을 먹어주면 되고, 당연히 이것만 먹으면 칼로리가 부족해요. 칼로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얘는 어디까지나 글리코겐용이고, 그래서 다른 양질의 그런 칼로리도 잘 섭취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 강도에 따른 훈련 효과와 영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회복런이랑 이지런이에요. 그러니까 회복런과 이지런은 운동 강도가 낮아요. 매우 낮기 때문에 기계적 스트레스가 최소예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회복런과 이지런을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강도 운동 사이에 넣는다든지, 뭐 열수능 훈련할 때 넣는다든지, 아침 공복 운동할 때 넣는다든지, 다이어트 후반에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 공복 유산소가 뭐 좋은가요, 좋지 않는가요, 막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침 공복 유산소를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체력과 회복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 근데 막 아침 운동을 했는데 막 엄청 지쳐있어, 뭔가 막 기진맥진해,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 체력이 된다라고 하면 아침 공복 운동도 괜찮아요. 물론 그게 회복과 이지런 정도의 강도면 괜찮고, 물론 다른 강도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뒤에 나오는 훈련들은 볼륨이 높거나 아니면 강도가 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기능적 향상이 목표가 아니라 그냥 아침에 웜업용으로 그렇게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강도가 높고 짧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런 회복런과 이지런을 하는 게 좋죠. 회복런은 존 1에서 진행이 돼요. 그 다음 이지런 같은 경우에는 존 1에서 존 2 낮은 구간, 요 구간에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회복런 같은 경우에는 몸을 회복시켜주는 용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강도에서 몸의 회복이 촉진이 돼요. 뭐 액티브 리커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혈액순환을 올려서 이제 회복을 도와주는 건데, 당연히 이 회복을 하는 만큼 내 칼로리 섭취도 늘려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좋고, 이런 회복런과 이지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자율신경계 회복이라든지, 뭐 지방산 산화라든지, 모세혈관 밀도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러닝 마일리지라고 하죠. 러닝 마일리지 쌓는데도 이제 좀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강도에서는 딱히 특별하게 영양학적으로는 얘기할 부분은 크게는 많이 없어요. 뭐 회복을 위해서 미량의 카페인을 활용을 해도 된다, 뭐 요 정도의 내용가 있고, 그 다음으로 보면 롱런과 LSD라고 얘기를 하는데, 존2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이죠. 그래서 낮은 강도를, 그러니까 LSD 같은 경우에는 낮은 강도를 좀 길게 뛰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풀 마라톤 메인 강도이기도 한 이 운동은 러닝에서 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존2 그 유명한 존2 강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존2 강도이기 때문에 러너들 훈련 비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운동 강도가 낮으면서 러닝 마일리지를 쌓기 딱 좋은 그거이긴 한데, 보통 왜 그런지도 보면 이해가 돼요. 왜 그런지 보면 일단은 이 훈련부터는 러닝 이코노미 훈련하기가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풀 마라톤에서 뛰는 강도이기도 하고 러닝 이코노미 훈련을 하기도 좋은 강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세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를 계속 반복 숙달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전투 강도에서는 운동 강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도 않고 길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되게 커요. 네, 그래서 러닝 이코노미 훈련하기도 좋고, 그 다음 내구성 훈련하기도 좋아요. 내구성이 뭐냐면 러닝 이코노미의 유지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강도에서 달리는데 페이스 대비, 예를 들어서 500으로 뛰는데 이때 심박수가 예를 들어서 뭐 140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점점 가면서 심박수가 계속 늘어나. 근데 페이스는 똑같은데 심박수가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이거를 심박과 페이스의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러닝 이코노미가 안 좋아져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래도 그랬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3에서 5% 이하가 적절해요. 만약에 그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거는 그 훈련은 종료를 하는 게 좋고, 심박과 페이스의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러닝 이코노미의 손상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초 피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말초 피로라고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 뭐 발목이라든지 종아리라든지 고관절이라든지 이런 그냥 국소 부위의 근육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러닝 이코노미가 손상이 되면서, 러닝 이코노미랑 결국 효율적으로 내가 달리는 거잖아. 근데 효율적으로 못 달려. 그러다 보니까 심박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박과 페이스의 디커플링으로 인해서 내 심박수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이와 비슷하게 카디오 드리프트라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달라. 뭐냐면 카디오 드리프트는 이것도 심박수가 천천히 증가하는 건데, 이거는 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 탈수로 인해서 땀을 많이 흘리니까 혈류의 수분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 심장이 계속 펌핑질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박수가 올라가는 건데, 보통 이런 뭐 카디오 드리프트의 최소화라든지 뭐 심박 페이스 디커플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말초 피로라든지 이런 내구성 훈련을 하기에 좋은 강도예요. 존투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LT1을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좋은 강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LT1이나 LT2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훈련은 이 LT1 바로 아래, 아까도 얘기했지, 뭐 LT2 바로 아래, 그러니까 보통 요 바로 아래 강도, 여기라고 하죠. 이 강도에서 훈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롱런이나 LSD 훈련은 말초 피로도에 대한 내성과 LT1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훈련 강도죠. 그래서 롱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포인트가, 그러니까 영양학적인 가장 큰 포인트가 장시간 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롱런에 제대로 된 훈련 강도 시간이 90분에서 180분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간 보급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생각할 수 있어. 동료준이 저는 보급 없이 잘 뛰는데요? 그러면 훈련 강도가 오히려 너무 낮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본인의 존투가 아니라 존1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보급이 없는데 그 정도로 뛰는 거는 조금은 좀 한번 의심은 해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보급은 되게 중요해요, 훈련에서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회를 뛸 때도 보급이라는 거는 진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요소야. 장기간 훈련을 하는데 만약에 보급 없이 뛰는 거는 잘 그럴 순 없어요. 인간의 그 메커니즘상 보급 없이 그렇게 충분한 훈련 강도라든지 페이스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그 역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그거는 좀 충분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은 보급이 환경적으로 좀 힘들죠. 이게 러닝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계속 장소를 이동하면서 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들고 뛰기도 되게 힘들고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보급이 안 될 경우 아까도 얘기했듯이 훈련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낮을 수가 있어서 조금 이게 좀 딜레마이긴 한데, 일단 보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보급의 꽃은 스포츠 드링크예요. 뭐 에너지가 전해질과 수분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걸 들고 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뭘 사용을 해요? 젤을 사용을 해. 근데 확실히 여러모로 다운그레이드예요. 왜냐면 소화나 수분이나 전해질이나 모든 이점에서 스포츠 드링크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압도적으로 좋아. 근데 사실 그렇게 잘 세팅해서 훈련하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젤로 좀 대체하긴 하는데, 스포츠 쪽에서는 스포츠 드링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그 의미가 되게 커요. 그래서 스포츠 드링크 효과가 너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 중 소화력을 단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이 선수가 잘 뛰기 위해서, 대회에서 잘 뛰기 위해서 이거를 잘 먹어줘야 돼. 잘 먹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운동 중에 뭐 먹으니까 배 아프죠. 야, 이거 단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해서 실제로 최근에는 단련을 하는 연구도 메소드도 나와요. 방법도 나와.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또 따로 한번 제가 다루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야외 훈련에서 보급 적절히 하는 거 힘든 건 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뭐 서포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든데, 일단은 스포츠 드링크의 요소들을 좀 볼게요. 뭐냐면 동현중님이 스포츠 드링크 좋다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좋겠지는 아니야. 무조건 좋겠지는 아니에요. 이게 좀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맛부터 들어가면, 맛이 없으면 그것만으로 소화가 안 돼요. 순수하게 얘가 성분적으로 이상이 없어, 농도적으로 이상이 없어, 그런데 맛이 없는 걸로도 그냥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맛이 있으면 또 소화가 더 잘 돼. 그래서 보급은 자기 입맛에 무조건 맞는 걸로 준비를 해야 돼요. 자기 입맛에. 그 다음으로 농도. 일단은 그 많은 학자들이 머리를 싸며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넣으면 넣을수록 다다익선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막 10%로 농도로 나왔어. 근데 10%로 농도로 나왔는데 실험실에서는 괜찮았는데 임상에서 실제로 쓰니까 다들 토해. 그래서 이 농도가 제일 좋다, 6%로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6%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소화가 조금 더 안 되기 시작을 해요. 소화가 이제 좀 잘 되는 농도로 만들어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좋다라고 하면 더 깎아도 돼요. 러닝 같은 경우에는 좀 상체를 격렬하게 흔드는 이제 운동이다 보니까 농도를 조금 더 연하게 마시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 게토레이랑 포카리가 6%예요. 파워에이드는 이제 3%인데 그래서 좀 감미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포카리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 형태로 팔기 때문에 좀 구비하시고 다니기가 좋아요. 이게 게토레이도 원래 파우더가 있긴 있는데, 근데 게토레이 파우더는 좀 구하기 힘들더라, 요즘에는. 그래서 저는 포카리 파우더 요즘에 좀 많이 활용을 하고, 물 1리터에 한 포 넣으면 6%짜리가 돼요. 이거 한 포 넣으면 6%짜리가 되고, 가격이 더 싸요. 그 파우더로 먹는 게. 내가 임의로 농도 조절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저는 가루를 활용하는 거를 좀 많이 선호를 해요. 제가 그 대표팀에 있을 때도 가루로 된 스포츠 드링크를 되게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범용성이 생각보다 되게 높아. 그리고 스포츠 드링크 말고 일반 음료수 먹어도 되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스포츠 드링크와 일반 음료수의 차이는, 이게 스포츠 드링크는 2종 이상의 당류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 동현중님 저희 그냥 스포츠 드링크 말고 뭐 오렌지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 안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2가지의 당류를 사용을 해서 이게 좀 더 운동 중에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디자인이 된 제품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제로 스포츠 드링크는 그냥 전해질 음료예요. 이거 스포츠 드링크라고 제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저 이거 되게 막 긁히거든요. 제가 스포츠 드링크 막 이거 좋다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가 진짜 그 임상에서도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되게 높단 말이야. 근데 제로는 에너지가 안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저는 긁힙니다. 그 제로 음료는. 그래서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니라서. 그 다음으로는 양인데, 운동 시간이 길어지면 스포츠 드링크의 가치가 더욱 빛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 시간이 길면 길수록 뭐 웨이트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야. 이게 운동 시간이 길게 할 경우에는 진짜 스포츠 드링크에서 중간에 꽂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먹으면서 하잖아. 진짜 더 많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운동 시간이 길면 이게 양도 섭취도 조금씩 늘어나긴 해야 되는데, 본인의 소화 능력이 맞춰서 먹어야 돼요. 본인의 소화 능력이 맞춰서 먹어야 되고, 1시간에 이제 60g 정도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1리터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이 이상 섭취할 경우에는 이거는 좀 따로 훈련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 양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소화 훈련을 좀 따로 해줘야 돼요. 장내 적응 훈련을 따로 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온도는 여러분들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차가우면 청량감이 좋은데 다량 섭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권장되는 온도는 10도 정도예요. 물론 뭐 온도까지 측정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 너무 차갑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차갑게 두면 다량 섭취하기가 어려워져. 그래서 다량 마실 수 있는 온도는 한 10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육상 훈련할 때 스포츠 드링크 챙기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포츠 드링크를 좀 챙길 수 있다라고 하면 훈련 시 체력 관리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급을 잘 못했다면 운동 중 수분 섭취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운동 후에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도 중요한데 재수화도 중요해요. 일단은 운동 전이랑 운동 후 체중을 좀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손실된 이 값 차이가 손실된 체중인데, 보통 이게 2% 이상이다,
지금 2% 넘게 초과가 되죠. 이러면 운동 중 수분 섭취 실패로 보여. 수분이 너무 많이 손실이 됐다라고 봐서, 그래도 뭐 이렇게 손실된 체중 그대로 냅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재수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1.5를 곱해요. 1.5 곱한 다음에 2시간에서 4시간에 걸쳐서 섭취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분 역시 한 번에 섭취한다라고 해서 다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나눠서 섭취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밤에 늦게 먹을 때 동료중이 이거 이렇게 많이 먹으면 잠자다가 저 맨날 화장실 가는데? 라고 하면 그거에 지장 안 갈 정도로 해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을 측정을 하는데 막 체중이 이래 막 왔다 갔다 많이 거려. 이러시는 분들이 보통 수분 섭취나 탄수화물 섭취를 잘 못 하시는 거야. 그러신 분들이 체중 하루하루 차이가 굉장히 커요. 자, 그 다음은 롱런 프로그레시브는 대회 준비용으로 많이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존2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 한 3-40분 정도쯤부터 가속을 하기 시작해서 그게 존4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강도인데, 그러니까 롱런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내구성을 키운 다음에 롱런 프로그레시브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운동 시간이 길고 이것도 강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보급 역시 잘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이 훈련을 하기 전에 글리코겐을 충분히 회복해둔 상태에서 진행을 해두는 게 좋아요. 앞서 말했지만 글리코겐은 회복하는데 시간당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운동 전 마지막 식사에서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를 한다면 전체 글리코겐의 한 30% 정도는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전부 회복해서 100%로 막 회복해서 뭐 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운동 후 탄수화물 섭취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하루 동안 탄수화물 섭취도 잘 해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타이밍이 운동 직후랑 아침 식사예요. 운동 직후랑 아침 식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점심 저녁 뭐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식사의 빈도가 떨어져서 결국에는 글리코겐을 좀 충분하게 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새끼 잘 챙겨 먹고 운동 후에도 잘 먹고 그러면 한국인 식사 특성상, 그리고 우리가 밥식 문화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알아서 높아요.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탄수화물을 어떻게 잘 먹을까, 막 글리코겐을 어떻게 잘 회복을 할까 막 머리를 싸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일단 밥식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밥만 제때 잘 먹어도 글리코겐을 충분히 잘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롱런 프로그레시브는 피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고, 그러니까 점점 그 강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후반 마라톤 페이스에 이제 적응하는 훈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롱런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내구성을 적응한 다음에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페이스 디커플링이라든지 카디오 드리프트가, 그러니까 롱런에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롱런 프로그레시브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템포랑 역지 훈련이에요. 이것도 역시 LT2 바로 아래에서 진행이 되는 강도예요. 그래서 LT2의 임계 향상, 그러니까 LT2를 오른쪽으로 미는 거야. 그 효과인데, LT 바로 아래 구간에서 MLSS를 하는 그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LT2 바로 아래에서 지속주 하는 방식도 있고, LT2를 살짝 넘어가면서 인터벌 하는 훈련도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LT1이나 LT2를 우리가 특정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조금 러프하게 진행을 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빠르게 달릴 때 러닝 이코노미를 얘기를 해요. 이것도 빠르게 달릴 때 일정 페이스 유지 능력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LT2 아래 구간이기 때문에 좀 지속해서 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LT2가 넘어가면 결국에는 내가 젖산염이 빠르게 쌓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근데 LT2 아래 구간이기 때문에 강도는 높더라도 여기서 지속적으로 내가 뛸 수 있는 강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강도에서 뛰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박수가 점점 올라간다라고 하면 조금 의심해 볼 만도 해요. 그리고 러닝의 그 이코노미가 좋지 않을 때는 관절의 부하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국소 부위, 그러니까 말초 부위, 국소 부위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국소 부위에 좀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강화 훈련을 같이 병행을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부하가 상당히 높은 강도이기 때문에 운동 전후로, 그러니까 전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운동 전후로 회복을 잘 해주시는 게 좋고, 이런 기능적 향상을 만약에 내가 노린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뭔가 그 국소 부위의 근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양질의 영양 섭취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충분한 칼로리와 그 다음에 체중당 단백질 섭취를 좀 더 높게 가져가 주는 게 좋죠. 그 다음으로는 임계 인터벌, 힛 프로그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운동 시간 대비 유산소 수행 능력을 효율적으로 올려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최대 산소 섭취량 요거를 증가시키는데 좀 핵심인 운동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강도부터는 무산소 에너지 대사가 이제 일어나면서 젖산염이 좀 빠르게 쌓이는 구간이라서
피로도가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그래서 많은 문헌에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에 대한 이점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강도가 너무 높아서 러닝 이코노미가 무너지기가 쉽고 말초 내구성이 받쳐주지 못할 경우에는 부상이 있기가 쉽죠. 그래서 이게 장점과 리스크가 되게 뚜렷해요. 쉽게 얘기하면 뭐 무릎, 발목, 고관절 이런 기능들이 못 따라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치는 거죠. 그래서 강도가 매우 높다 보니까 그 젖산염이 빠르게 쌓이고 대사산물들이 빠르게 쌓인단 말이야. 그래서 혈액과 근육의 pH가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산성화가 되는 거죠. 이때 중탄산염이랑 베타알라닌이 도움이 됩니다. 얘네들이 그 근육이나 혈액의 pH를 조절을 해줘. 완충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도움이 되는데, 중탄산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서 좀 보기 쉬운 베이킹소다인데 섭취가 되게 까다로워요.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효과는 좋은데 아마 임상에서 잘 안 사용하는 이유가 좀 어렵죠. 먹기가 많이 힘들고 그냥 부글부글 끓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노익스플로드 있잖아요, 부스터. 거기서 그 흔들어서 탁 먹을 때 칙 하잖아요. 걔가 중탄산염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체중당 이 0.2에서 0.3g 정도인데 이게 되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막 20g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상당히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베타알라닌은 그나마 좀 먹긴 편한데 얘는 급성 효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급성 효과라는 거는 먹고 바로 효과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카페인이라든지 중탄산염이라든지 얘네들 같은 경우는 먹고 바로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근데 베타알라닌이나 크레아틴 이런 애들은 만성적으로 먹어서 내 체내의 보유량을 늘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임계 인터벌이라든지 힙 프로그램을 좀 꾸준히 할 거다라고 하면 베타알라닌을 먹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들이 신경의 피로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뭐 찬물 샤워라든지 요거 끝난 다음에 존원이라든지, 그러니까 회복런이죠.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프린트 인터벌 트레이닝인데, 이건 신경근 시스템이랑 보행 주기의 탄성을 올려주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마라톤처럼 길게 달리는 사람들은 이제 좀 잘 안 하는 훈련이기도 한데, 이 훈련의 목표는 신경근 시스템을 올리고 순간적인 힘과 스피드를 올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몸 컨디션이 좋을 때 진행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잠도 잘 못 자, 그 다음에 막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 막 주기적으로 팡팡팡팡팡 해놨다라고 하면 사실 좋진 않죠. 왜냐면 그러니까 신경근 시스템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내 컨디션이 좀 좋을 때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젊고 건강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산소 섭취량을 늘리기 위한 유산소 운동으로도 해도 좋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SIT 훈련 같은 경우에는 운동 볼륨 시간 대비 VO2 증가를 이제 좀 빠르게 시켜주긴 하죠. 단시간에 올려주긴 좋은데 지속되지가 않아서 그래서 좀 2주차 넘어서부터는 좀 효과가 좀 많이 강박되기 때문에 초반에 VO2 맥스 끌어올리는 데는 좋은 훈련이죠. 그래서 이 강도에서는 그 크레아틴이 도움이 돼요. 매우 높은 강도이기 때문에 이런 강도에서는 도움이 되고, 그래서 여담으로 이런 스프린트를 좀 간헐적으로 하는 종목들이 있죠.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거.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에도 선수들한테 크레아틴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힐트레일 훈련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평지가 아니라 뭐 산이나 언덕, 뭐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훈련인데, 일반적인 심폐 능력 목표가 아니라 내구성, 건, 근막, 유연성, 발목, 무릎 안정성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뭐 이런 편심 강화,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 근막, 강건성, 발목, 무릎의 안정성, 뭐 러닝 이코노미 개선,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를 심폐 능력보다 건과 내구성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 호흡은 괜찮은데 좀 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좀 무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근육의 피로보다 건의 피로도를 유발을 하는 훈련이다 보니까 근육의 피로도보다 건의 피로도가 반응이 느려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할 때는 괜찮았는데 다음날 진짜 엄청 이제 좀 많이 고생할 수도 있고, 건이 회복되는 데 좀 오래 걸려요, 근육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훈련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계획을 해서 하는 게 좋고, 안정성이 목표라고 하면 좀 트레일로 좀 장시간 달리는 게 좋고, 건의 강건성 키우는 거면 힐로 인터벌 트레이닝 하는 게 이제 좋죠. 그래서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훈련 강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능력이랑 체력에 따라서 잘 조절해 주시면 좋고, 이게 젊으면 회복이 좀 잘 돼. 진짜 20대 초반이라든지 진짜 그때는 회복이 진짜 잘 돼. 근데 나이가 들고 막 그러면 회복이 느려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좀 젊었을 때 미리미리 해두면 고생을 좀 덜 하긴 해요.
나이 들어서 하려면 진짜 좀 고생 막막합니다. 그러고 건의 피로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오래 가서 뭐 이런 건이나 근막 회복에는 뭐 가수분해 콜라겐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도움이 야 이게 도움이 되냐? 응? 도움이 되면 그럼 뭐 족발 먹지 막 그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근데 가수분해 콜라겐이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 그 연구 결과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요즘에는 좀 활용되긴 하는데 어 이게 조금 그 미비해요. 미비해. 그래서 회복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힐 트레이 아니면 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좋대. 그래서 얘를 너무 빈도 높게 짜면서 이런 콜라겐을 먹는 것보다 차라리 훈련 주기를 조절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의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지 여러분들의 그런 훈련 주기를 바꿀 정도로 막 그렇게까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가수분의 콜라겐들이 가끔 이제 비타민 C랑 같이 들어있긴 한데 사실 이거 제가 좀 지워야 되긴 했던 내용인데 사실 콜라겐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C 정도는 괜찮아요. 100mg 정도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가끔 막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C만 개별적으로 드시는 분들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1000m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 전이나 직후에 섭취를 하면 미토콘드리아 적응 능력이 조금 억제가 될 수 있어요. 너무 항산화 효과가 강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항산화가 그러니까 내 몸에 항산화가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좀 이제 적응이 되면서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C를 너무 직접적으로 고용량 투여할 경우에는 이 미토콘드리아 적응 능력이 좀 억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에 따른 효과랑 영양 섭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내 체력과 컨디션, 목적에 맞춰서 훈련을 이제 디자인을 해보면 좋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고강도 훈련 사이에 요렇게 이제 뭐 이지런이라든지 강도가 낮은 훈련들 섞어서 해주시면 좋은데 이것도 사실 고강도 빈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운동 강도가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강도 빈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급자, 상급자 되면 보통 뭐 힙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템포런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당 1회 정도 넣습니다. 뭐 나머지는 이제 뭐 이지런이라든지 뭐 존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넣죠. 네. 그래서 자신에게 부족한 요소를 좀 맞춰서 훈련해 나가면 재밌을 거고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러닝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좀 타고남도 다르고 이제 전체에서 나를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수준은 어느 정도지? 나는 전체에서 어느 정도지? 나는 좋은가?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 끝이 없고 전체에서 나를 비교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씩 성장하는 재미를 느껴보시면서 이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에는 정답이 없을 수는 있어도 또 목적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하는 건 훈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운동과 스포츠잖아요. 스포츠는 즐거워야 하고 내가 이 운동을 해서 뭐 최대 산소 섭취량이 늘어나지 않아도 즐거운 것만으로도 충분한 목적성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다치지 말고 즐거운 러닝 되시길 바랍니다. 똥빠